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젊은 와이프의 부정을 막을 수 없는 늙은 남편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상인의 이야기 서문. 바스의 여장부부터 옥스퍼드 서생까지 연속으로 결혼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인데, 같은 주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모습이 캔터베리 이야기의 재미 중의 하나이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분위기는 무르익고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정해지는데, 상인이 결혼을 주제로 한 이야기에 가세를 하게 됩니다. 상인은 그리젤다의 신실함에 찬사를 보내며 집에 있는 자신의 아내는 그녀와 매우 다르다고 푸념을 하면서 정숙하지 못한 어떤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의 이야기는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초서의 맺은 말에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하는데, 맺은 말에 등장하는 위핑을 그대로 받아 시작을 합니다. 그리셀다의 크나큰 인내력과 우리 마누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수심 사이에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결혼의 굴레에 다시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항상 고민하며 슬퍼합니다. 인도의 성 토마스를 두고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한번 시험해보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결혼한 남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이렇게 말하는 저를 용서해 주소서. 착한 사회자 양반, 내 말을 믿어주시오. 나는 겨우 2달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 어떤 총각도 내가 마누라와 살면서 겪은 일보다 더 고통스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도 이것보다는 못할 겁니다. 상인의 이야기. 옛날 롬바르디에 제뉴얼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60세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20살도 안 된 처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남자가 늙고 백발이 되었을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나이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내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고 예쁜 아내를 맞아 후손도 얻고 아내와 함께 기쁨과 위안을 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은 거룩한 성사입니다. 나는 아내 없는 남자는 멸시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외롭고 가련합니다. 이것은 물론 평신도의 경우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무슨 이유로 여자가 남자의 반려자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벌거벗고 있는 아담을 보시고는 인자하신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주리라. 그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를 거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남자의 의연자이며 지상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덕스럽기 때문에 남녀는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며 한 몸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의 마음만을 갖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친구들을 불러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뜬금없는 결정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인 플라시보는 제뉴얼이의 결혼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만 저스티누스라는 다른 친구는 반대했는데,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건 그렇고, 형님, 내 생각을 말씀드리지요. 형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형님 나이가 적지 않으니 결혼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젊고 예쁜 여자와 결혼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과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느님을 두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젊은 남자도 자기와 편애를 혼자 간직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형님, 젊은 여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3년입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남편에게 갖가지 요구를 합니다. 형님,
제발이지 이런 제 말을 언짢게 여기지는 마세요. 하지만 이런 논쟁 속에도 불구하고 제뉴얼이는 결혼을 결심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메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앞두고 제뉴얼이는 자신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천국보다 더 좋으면 어떡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스티누스는 친구의 이 말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건네는데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바스 여장부의 결혼에 관한 견해를 살짝 서술하고 넘어갑니다. 형님, 이것이 제가 드리는 최고의 충고인데요. 너무 절망하실 것은 없지만 결혼하시겠다는 그 처녀가 바로 형님의 연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녀는 하느님의 도구이며 하느님의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님의 영혼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보다 더 빨리 천국을 향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는 형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될 완전한 행복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형님 스스로 조만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님께서는 아내의 정욕을 절제 있게 만족시켜주고 그녀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풀지 말며 형님 자신도 나머지 죄악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본래 아는 것이 없으니 더 이상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께서도 잘 들으셨겠지만 베스의 여인은 이 문제, 즉 결혼에 관해 분명하고도 간략하게 자기의 관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무튼 어찌어찌해서 다시 이야기가 오가고 제뉴얼이는 결국 메이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메이가 늙어 빠진 남편을 즐거워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아내와 일을 했습니다. 날이 새자 비로소 그는 빵 한 조각을 집어 강한 향료가 들어있는 술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다시 사랑 놀이를 즐겼습니다. 제니어리의 음탕한 모습은 망아지 같았고 제잘거리는 모습은 까치와 같았습니다. 짹짹거리며 노래를 부를 때면 목덜미의 주름이 아래 위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신부 메이가 잠옷을 입은 채 앙상한 목을 늘리고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하느님도 아실 겁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랑놀이가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마침내 기진맥진한 제니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난 잠을 자겠소. 더 이상 한시도 눈을 뜰 수가 없소. 그런 가운데 제뉴얼이를 모시는 견습기사 데미안이란 친구가 메이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자 모두들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춤을 추고 술을 마신 후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향료를 뿌려놓았습니다. 모두들 행복과 기쁨에 넘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미안이었고 오랫동안 기사의 주방에서 고기를 자르던 종자였습니다. 그는 기사의 부인인 메이에게 반해 이성을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토록 그의 고통은 컸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그는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서 넋을 잃고 쓰러질 뻔했는데 횃불을 손에 들고 춤을 추던 베누스가 그 불꽃으로 그의 가슴을 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보아 메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시를 적은 쪽지를 메이에게 몰래 전해주고 자신이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는데 이에 제뉴얼이는 메이를 보내 데미안을 간호하게 합니다. 아리따운 메이는 집안 여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곧장 데미안을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데미안의 침대맡에 앉아 성심껏 그의 기분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데미안은 적당한 기회가 오자 자기의 모든 소원을 쓴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아무도 모르게 메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슬픈 탄식을 하며 귀은 말로 속삭였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만일 이 일을 누설하면 저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편지를 자기 품 안에 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후 메이는 데미안을 사랑하기로 결심해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어 제뉴얼이는 자신의 집에 정원을 만들고 이곳에서 메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늙고 명예로운 기사 제뉴얼이는 이 정원을 오랫동안 거닐면서 기쁨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정원문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그만 열쇠를 가지고 다니다가 정원을 거닐고 싶어지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름 동안 그는 아내 메이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정원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침대에서 하지 못했던 사랑놀이를 더욱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뉴얼이와 그의 아내 메이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뉴얼이에게 이런 속세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제뉴얼이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치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으로 메이는 정원 출입문의 열쇠를 복사해 데미안에게 전해주고 정원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뉴얼이와 메이가 어느 날 정원으로 들어갔을 때 데미안은 이미 정원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던 신들이 갑작스럽게 분개를 하게 됩니다. 여보,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자리에서 일어나오. 귀여운 나의 비둘기여. 저기 비둘기 소리가 들리지 않소. 이제 겨울은 끝났소. 이제 비가 그쳤단 말이오. 자, 나와 함께 나갑시다. 당신의 비둘기 같은 눈으로 직접 보시오. 당신의 가슴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오. 정원은 모두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아무도 우리를 볼 수는 없을 것이오. 자, 흰눈처럼 뽀얀 나의 신부여, 이리로 오시오. 당신은 내 가슴에 상처를 입혔지만 난 당신에게 아무런 흠도 보지 못했소. 그러니 어서 즐기도록 합시다. 이런 이유로 난 당신을 아내이자 나의 안식처로 택한 것이오. 이것은 그가 사용하던 낡고 저속한 말이었습니다. 메이는 데미안에게 신호를 해서 그가 가진 열쇠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데미안은 메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열쇠로 쇠창살이 달린 정원문을 열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용히 덤불 아래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들맹이처럼 눈먼 제뉴얼이는 메이의 손을 잡고 매혹적인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루토라는 신은 제뉴얼이의 눈을 뜨게 만들겠다고 하고 페르세포네 신은 그렇다면 자신은 메이에게 적절한 변명거리를 주겠다는 말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아, 당신 네 여자들의 몸 위로 유황과 엿병이 덮쳤으면 좋겠소. 저 훌륭한 기사를 보시오. 단지 늙고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그의 종자가 마누라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 못된 녀석을 보시오. 이제 나는 내 힘을 저 늙은이에게 베풀어 주겠소. 그의 아내가 추잡한 생각으로 그를 속이려는 순간 그의 시력을 되돌려 주겠소. 그러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창녀 같은 여자인지 알게 될 것이오. 이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와 같은 여자들을 망신주기 위함이오. 그러자 페르세포네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외할아버지이신 사투르누스를 두고 맹세하는데 저 여자와 미래의 모든 여자들에게 완벽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겠어요. 그 여자들이 환희의 절정에 있을 때 들키더라도 태연한 얼굴로 변명을 함으로써 그녀들을 나무라는 남자들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도록 하겠어요. 적절한 변명을 하지 못해서 죽는 여자는 하나도 없게 만들겠어요. 비록 남자가 두 눈으로 여자의 부정을 목격하더라도 우리 여자들은 시치미를 떼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면서 교묘하게 남자들을 탓할 거예요. 결국 남자들은 바보 같은 오리처럼 당하고 말 거예요. 무튼 맹인이 된 제뉴얼이가 바로 아래에 있는데 배나무 위에서 정사를 벌이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짓궂은 플루토 신이 그 순간 제뉴얼이의 시력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제뉴얼이는 극적으로 눈을 뜨게 되지만 그의 눈앞에는 수습기사 데미안과 메이가 나무 위에서 관계를 맺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플루토는 이런 뻔뻔스런 수작을 보고 곧 제뉴얼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전처럼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되찾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아내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데미안이 이상한 자세를 취한 채 자기 아내를 껴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스런 말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가 죽을 때 어머니가 지르는 비명 같았습니다.
도와줘. 이건 죄악이야. 저 도둑놈을 잡아. 여보,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이런 빌어먹을 여편네 같으니? 저런 뻔뻔스런 창녀 같으니? 메이는 제뉴어리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둘러대며 눈으로 본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고 이런 변명에 제뉴어리는 기뻐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자 메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인내를 갖고 이성을 찾으세요. 전 눈먼 당신의 두 눈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따름이에요. 제 영혼을 걸고 말하건대 거짓이 아니랍니다. 당신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 있는 사람과 몸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정말이지 저는 좋은 의도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변명은 페르세폰의 신이 알려준 것이었죠. 메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제뉴어리가 기뻐하는 모습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메이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여러 차례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를 다정하게 어루만진 다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배나무 장면은 중세 문학에서 흔히 쓰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초서의 가장 독창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인의 이야기 맺은 말.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 사회자가 말했다. 허허, 그거 참 그런 여편네를 만났다가는 큰일 나겠군요. 여러분들은 여자들의 속임수와 꾀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항상 꿀벌처럼 바쁘게 쏘다니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애를 쓰지요. 정말로 불쌍한 것은 우리 남자들입니다. 상인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타났듯이 여자들은 항상 진실을 왜곡합니다. 물론 나도 지조가 굳은 마누라가 하나 있지요. 하지만 말할 때면 성난 사람처럼 걷잡을 수 없답니다. 이것 말고도 결점이 아주 많지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있도록 합시다. 캔터베리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수습기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